다음은 존 내쉬의 내쉬 균형입니다. 제목은 협조할 것인가, 배신할 것인가. 내쉬 균형은 게임 이론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게임에 참가한 어떤 참가자가 다른 선택지를 고른다 해도 기대치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 즉 균형을 이룬 상태를 가리킨다. 내쉬 균형을 설명하기 위해 사고 실험으로 가장 유명한 것이 죄수의 딜레마다. 죄수의 딜레마는 2인조 강도가 경찰에 체포되어 각자 다른 방에서 취조를 받는다. 경찰관은 두 사람의 용의자에게 다음과 같이 압박한다. 만약 두 사람 모두 묵비권을 행사한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형기는 1년, 두 사람 모두 자백하면 형기가 5년이 된다. 하지만 만약 상대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당신이 자백하면 수사 협력에 대한 사례로 당신은 무죄 석방이 되고 상대의 형기는 10년이 된다. 이때 두 죄수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먼저 상대가 묵비권을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가 자백하면 무죄 석방이고 내가 묵비하면 형기는 1년이므로 이때는 자백하는 편이 좋다. 반면 상대가 자백한다고 가정할 때 나도 자백하면 형기는 5년, 내가 묵비하면 형기는 10년이 되므로 이 경우도 역시 자백하는 편이 좋다. 즉 상대가 자백을 하든 묵비를 하든 내게는 자백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과적으로 두 죄수 모두 자백하고 5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전략을 채택한다고 해서 반드시 참가자 전체의 이득이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이를 전문 용어로는 논제로섬 게임이라고 한다. 죄수의 딜레마는 단 한 번의 의사결정으로 참가자의 이득이 결정되는데 실제 인간 사회는 그 정도로 단순하지 않아서 협조냐 배신이냐의 선택을 몇 번이나 반복하게 된다. 몇 번이나 반복한다는 측면을 반영해서 사회에서 인간의 의사결정에 보다 깊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바로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다. 이 게임에서는 참가자가 각각 협조와 배신의 카드를 갖고 있다가 신호와 함께 동시에 상대에게 한 가지 카드만을 보여준다. 두 사람 모두 배신을 선택하면 둘 다 10만 원의 상금을 얻고 두 사람 모두 협조를 선택하면 둘 다 30만 원을 상금으로 받는다. 만약 한 명이 배신하고 다른 한 명이 협조하면 배신한 사람에게는 50만 원, 협조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자, 어떤 선택이 가장 많은 상금을 얻을 수 있을까? 정치학자이자 교수인 엑설로드가 컴퓨터끼리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겨루게 했다.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4명이 모여서 각각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들끼리 경합을 시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높은 이득을 얻는지 살펴보았다. 결과는 무척 놀라웠다. 응모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단순한 단 3행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우승했기 때문이다. 이 프로그램은 처음에 협조를 내고 그 다음에는 바로 전에 상대가 냈던 것을 똑같이 내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상당히 단순한 프로그램이었다. 이 프로그램의 강점을 보면 무척 흥미롭다. 이 프로그램은 결코 자신이 먼저 배신하지 않는다. 우선 협조하고 상대가 협조하는 한 협조를 계속하는 좋은 녀석 전략을 구사한다. 둘째, 상대가 배신하면 그 자리에서 자신도 배신으로 돌아선다. 계속 협조하다가 상대가 배신해서 손실이 커질 경우 당장 상대에게 페널티를 준다. 좋은 녀석이지만 상대가 싸움을 걸어오면 되받아친다. 셋째, 상대가 다시 협조로 돌아오면 이쪽도 협조로 돌아서는 포용성을 갖고 있다. 이미 끝난 일은 잊어버리고 미래를 위해 협력하는 깔끔한 전략을 펼친다. 마지막으로 이 프로그램은 상대 측에서 보면 내가 배신하지 않는 한 이 녀석은 좋은 사람이지만 내가 배신하면 상대도 바로 배신한다 라는 사실이 분명해서 파악하기 쉽고 예측하기도 수월하다. 이 프로그램이 반복적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최강의 전략으로 평가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질 들레즈의 파라노이아와 스키조프레니아라는 개념입니다. 제목은
재빨리 도망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한다. 현재 기업이나 사업의 수명은 점점 짧아지고 있다. 직업은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서 하나의 아이덴티티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의 직업에 얽매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과 사회의 두 가지 상황을 종합해보면 아이덴티티에 집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일본의 기업인이자 작가인 호리에 다카우마도 저서 다동력에서 꾸준히 노력하는 시대는 끝났으니 실증나면 바로 그만두라고 조언한다. 우리는 일관성 있는, 흔들리지 않는 외길 10년가 같은 말을 무조건 칭찬하고 본다. 하지만 그런 가치관에 사로잡혀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편집증적으로 고집하는 것은 이 사회에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우리는 직업과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잘하는지를 생각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하지만 이런 말이 되게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일이란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재미있는지, 그리고 잘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하며 망설이다가는 우연찮게 찾아온 기회마저 놓치고 말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행선지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다는 판단이 서면 재빨리 도망치는 일이다. 시선을 응시하고 귀를 기울여 주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주위에서 아직 괜찮다고 안심시키더라도 스스로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도망쳐라. 이때 중요한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안테나의 감도와 도망칠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용기다. 사람들은 을에 착각하곤 하는데 도망치는 것은 용기가 없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용기가 있기에 도망칠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인기를 누리는 취업 직종들 대부분도 20년 후에는 쇠퇴산업으로 분류될지도 모른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그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자신이 아이덴티티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회사가 인기와 명성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어든다. 자신의 아이덴티티의 기반이 선망의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바로 그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자신이라는 존재를 무너뜨리지 않고 분리시킬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아직 한 곳에 그대로 머무르면서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예찬하고 계속해서 실증을 내고 변화를 거듭해가는 사람들은 비하하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실리콘밸리의 직업관은 전형적으로 후자에 해당한다. 반면에 전자의 직업관은 사회의 혁신을 정체시키는 요인이다. 이 사회적인 가치관이 변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채택하려고 할 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도망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의 평판에 신경을 쓰느라 우물쭈물 하다가는 그야말로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다. 다음은 장 보드리아르의 차이적 소비라는 개념입니다. 제목은 사람들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다르게 보이기 위해 돈을 쓴다. 장 보드리아르는 자신의 저서 소비의 사회에서 소비를 기호의 교환이라고 재정의했다. 소비의 목적은 더 이상 기능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디자인이나 소재감 같은 정서적 요인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급기야는 브랜드나 상품이 갖고 있는 개성과 스토리도 중요해졌다. 보드리아르는 우리가 지닌 욕구는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성, 즉 사회적인 것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가 말한 대로 욕구가 사회적인 것이라면 마케팅에서 시장 창조나 시간 확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차이 총계의 최대화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자발적인 욕구와 희망을 토대로 자신의 자아 실현의 모습을 그린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 바람직한 자신의 모습이 어떤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갖는 특성에 의해 기술된다면 그러니까 특정 집단과 나는 달라라며 그들과 나를 구분지어 규정하는 것, 즉 외부 환경과의 차이에 의해 규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부자가 명품이나 고급차를 구입하는 것과 같은 과시하기 위한 호화 소비만이 차이적 소비가 아니라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이를테면 하이브리드 차량인 프리우스를 타거나 무인양품을 애용한다거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지내는 일 또한 그 길을 선택한 주체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은 타인과 자신은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차이적 소비라는 것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무의식적으로 아무 목적 없이 행했다 하더라도 자신이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고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음으로써 기호가 생겨난다. 이 거북한 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우리가 그러한 기호의 지옥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지라는 개념입니다. 제목은 결국 이런 뜻이죠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무지의 지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안다는 뜻이다. 애초에 자신이 모르고 있다는 인식이 없으며 학습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무언가를 알아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우선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은 시작도 못한 상태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므로 배움에 대한 욕구나 필요성도 없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인이라 불리는 수많은 사람이 아는 척만 하고 있을 뿐 사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 알지 못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옮겨가면 이때 비로소 배움에 대한 욕구와 필요성이 생겨난다. 그 후 학습과 경험을 쌓으면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로 옮겨져 가게 된다. 자신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의식하게 되는 상태다. 그리고 마지막은 진정한 달인, 숙달의 영역인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 즉,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 정도의 수준에 이른다. 우리는 쉽사리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런 걸까? 우리의 배움은 알았다고 생각한 순간에 정체되고 만다. 과연 스스로 설렐 만큼 알므로써 자신이 달라졌다고 생각할 정도로 알게 되었는가? 우리는 안다고 내세우는 일에 조금 더 겸허해져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 충고는 불쑥 어떤 일을 정리해서 말하고 싶어하는 것의 위험성을 떠올리게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그래서 결국 땡땡이라는 뜻이죠. 상대가 말하는 요점을 뽑아내고 일반화해서 정리하는 일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결국 땡땡이라는 뜻이죠. 하고 끝내는 습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힐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상대와 더욱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창조적인 발견과 생성을 이끌어내려면 결국 땡땡이다 는 식으로 축소해서 인식하거나 자신이 알고 있는 과거의 데이터와 조합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다음은 페르디낭 드 소시르의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는 개념입니다. 제목은 사고의 폭을 넓히고 싶다면 어휘력을 길러라. 우리는 통상 물건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에 맞는 이름이 나중에 붙여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말이 옳다면 물건의 체계와 언어의 체계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설명할 길이 없다. 다시 말해서 어떤 단어가 나타내는 개념의 범위가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나방과 나비라는 말이 모두 익숙하다. 원래부터 나방과 나비라는 두 종류의 곤충이 있어서 이렇게 이름 붙여졌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시르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어에는 나방이라는 단어도 나비라는 단어도 없고 그들을 모두 포함하는 빠삐용이라는 말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나방과 나비를 따로 구분해 사용하는 개념이 프랑스어에서는 하나의 범위로, 즉 더욱 넓은 폭을 나타내는 말, 빠삐용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이다. 반대로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프랑스어인 빠삐용에 대응하는 개념이 일본어에 없는 것이다. 소시르는 개념을 나타내는 언어를 시니피앙, 언어에 의해 표시되는 개념을 시니피앙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아까의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일본어에서는 나비와 나방이라는 두 가지의 시니피앙을 이용해 두 가지의 시니피에를 나타나는 데 반해 프랑스어에서는 빠삐용이라는 시니피앙을 이용해
일본어의 나비도 나방도 아닌 양자가 합쳐진 것 같은 시니피에를 나타낸다. 시니피안과 시니피에의 체계는 언어에 따라 크게 다르다. 다른 예로 일본어로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인 고이와 아이는 다른 시니피앙이지만 영어에는 러브라는 시니피앙밖에 없다. 소시루의 이러한 지적이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의 세계인식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시스템에 의해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해서 사고한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그 언어 자체가 이미 무언가의 전제에 따라 달라진다면 어떻겠는가? 언어를 이용해 자유롭게 사고해야 하지만 그 언어가 의지하고 있는 틀에 사고를 의지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사고할 수 없고 그 사고는 우리가 의거하고 있는 무언가의 구조에 의해 불가피하게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이것이 구조주의 철학의 기본 입장이다. 두 번째 이유로 소시르는 풍부한 어휘력이 세계를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역량으로 직결된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어와 프랑스어 또는 영어를 비교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 가운데서 더 많은 시니피앙을 지닌 사람과 더 적은 시니피앙을 지닌 사람을 비교해보면 어떨까? 더 많은 시니피앙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세계를 더욱 세심하게 분별해 파악할 수 있다. 즉, 세계를 더 깊게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